역사 속 기이한 실화 7화. 끝난 줄 모르고 싸운 군인. 한 군인이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정글에서 29년을 더 싸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전단이 떨어졌고 가족의 편지가 떨어졌고 식구들의 사진까지 정글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전부를 적의 속임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단 한 사람의 명령만을 29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다시 도시로 세워지고 갓난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는 동안 오직 정글 속 한 사람의 시간만 1945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오. 일본 제국 육군의 정보 장교였습니다. 정글 속에 숨어 끝까지 버티는 게릴라전을 위한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죽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버텨라. 보통 사람에게 명령은 종이 한 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명령은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명령이 곧 옳고 그름이었고 명령이 곧 현실이었습니다. 1944년 말 그는 필리핀의 작은 섬 루방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초 미군이 섬을 휩쓸며 일본군의 저항이 무너질 무렵 그의 상관 다니구치 소령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 것. 절대 항복하지 말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틸 것. 그리고 소령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우리가 반드시 자네를 데리러 오겠다. 그 약속을 오노다는 글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 누구보다도 오래 지켰습니다. 오노다는 3명의 부하와 함께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의 다음 29년을 통째로 결정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8월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글 속 4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닿기는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0월 하늘에서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산에서 내려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노다는 그 전단의 글귀에 어딘가 어색한 데가 있다며 적의 계략이라 판단했습니다. 그가 받은 명령은 버티라였고 그 명령을 거두는 또 다른 명령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에게 세상의 진실은 오직 명령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신문도 라디오도 낯선 사람의 외침도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군복 입은 상관의 입에서 나온 말만이 그에게는 명령이고 또 현실이었습니다. 4사람은 정글에서 살았습니다. 바나나와 야자, 사냥한 짐승, 그리고 마을에서 빼앗은 쌀로 연명하며 끊임없이 잠자리를 옮기고 비가 와도 무기를 닦아 기름칠해 두었습니다. 우기가 오고 또 갔고 군복은 해져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야자 섬유로 기우고 또 기웠습니다. 달력 한 장 없이도 날짜를 세맸고 언젠가 명령이 떨어질 그날을 위해 총만은 늘 새 것처럼 손질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끝나버린 전쟁을 매일같이 새로 치렀습니다. 매복하고 총을 쏘고 논밭을 불태우면서요.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전쟁이었지만 루방섬 사람들에게 그것은 평화로운 시절에 끝나지 않는 폭력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총에 목숨을 잃은 섬 주민이 3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지독한 충성담인 동시에 그 충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르게 한 대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글 너머 마을에서는 밤이 되면 사람들이 등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믿은 전쟁이 그들에게만은 끝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4사람은 한 명씩 줄어들었습니다. 1949년 한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무리에서 걸어나가 이듬해 산을 내려가 항복했습니다. 남은 이들은 그것을 배신이라 여겼고 그 뒤로 바깥에서 오는 모든 소식을 더욱 의심했습니다. 1952년 비행기에서 가족의 편지와 사진이 떨어졌을 때조차 그들은 그것을 정교하게 꾸민 덫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운 얼굴이 담겨 있을수록 더 의심스러운 미끼라고요. 한번 모든 것을 의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진실조차 또 하나의 잘 만든 거짓으로만 보이는 법입니다. 1954년 또 한 사람이 총격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젠가 오노다가 직접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동료였습니다. 한 명씩 그의 세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어들수록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붙든 그 믿음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것마저 놓으면 지나온 세월이 통째로 헛것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18년을 오노다는 마지막 한 사람 고즈카와 단둘이 그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2사람은 서로의 그림자처럼 정글 속에서 함께 늙어갔습니다.
1972년 그 고즈카마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글에는 오노다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는 혼자서 아무도 치르지 않는 그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들어주는 이 없는 명령을 홀로 지키면서요. 22의 정글로 들어간 청년은 그 사이 쉰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1974년 한 청년이 정글로 찾아왔습니다. 노리오 스즈키라는 세상을 떠돌던 젊은 일본인 모험가였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오노다 중위와 판다와 서린을 찾으러 간다. 그것도 딱 그 순서대로. 그만큼 정글 속 마지막 군인은 어느새 서린과 나란히 놓일 만한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며칠 만에 정말로 오노다를 찾아냈습니다. 정부도 군대도 가족도 29년간 닿지 못한 그 사람에게 그 엉뚱한 청년은 며칠 만에 가닿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묘하게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노다는 끝내 정글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청년의 말로도 하늘에서 떨어진 전단으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상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스즈키는 일본으로 돌아가 그 상관을 수소문에 찾아냈습니다. 1945년에 명령을 내렸던 다니구치 소령. 그는 이제 작은 서점을 꾸리는 늙은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한 세대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다시 정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9년 전 자신이 그곳으로 들여보낸 그 군인 앞에 서서 마침내 그 말을 전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자네의 임무를 해제한다. 29년 전 그를 정글로 들여보낸 바로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정글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래, 그토록 외롭게 기다려온 단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29년 동안 항복하지도 죽지도 단 한 번 울지도 않았던 그 군인이 그제야 울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임무를 마친 군인의 눈물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글에 두고 온 29년을 그제야 한꺼번에 깨달은 한 사람의 눈물이었는지도요. 1974년 3월 오노다는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멀쩡히 작동하는 소총과 500발이 넘는 탄약, 수류탄 몇 개, 그리고 군도. 거기에 1944년 어머니가 붙잡히거든 스스로 끝내라며 쥐어준 단검까지요. 그 단검은 끝내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진 군복을 그래도 단정히 여미고 낡은 군도를 두 손으로 받쳐들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그의 전쟁이 29년 만에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그를 사면했습니다. 그가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루방섬 사람들이 모두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그 사면은 정치를 위해 정의와 맞바꾼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웅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시선 모두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충성에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어느 한쪽도 지우지 않고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수천 명의 환영을 받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29년 동안 믿음을 바쳐 지킨 그 나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정글에서 시간을 멈춰둔 사이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폐허는 빌딩 숲이 되었고 사람들의 옷과 말투와 표정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적에게는 끝내 항복하지 않은 그 군인은 정작 자신이 젊음을 통째로 바친 그 고향을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1945년의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1974년의 전혀 다른 일본이었습니다. 그는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시대로부터 홀로 까마득히 뒤처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향을 다시 떠났습니다. 사라진 제국의 가장 충직한 군인은 남은 생의 대부분을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정글로부터 가장 먼 그곳에서 소를 키우며 보냈습니다. 총 대신 고삐를 쥔 손으로 그는 그제야 자기만의 평범한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29년 동안 대체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물음에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저 임무를 다하려 했을 뿐이라고. 거기에는 후회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적에게는 끝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흘러가 버린 세월에게만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1000m 상공에서 떨어지고도 끝내 살아남은 어떤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으시도록 구독으로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 역사 속 기이한 실화 8화. 하늘에서 떨어진 여자.
하늘 10km 위에서 비행기 한 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그 한 사람은 낙하산도 없이 10km를 떨어지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추락을 단 한순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끝내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 그 비행기에 탔던 28사람 가운데 왜 하필 그녀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한 사람이 원래 그 비행기에 탈 사람조차 아니었는지, 이 이야기는 그 두 개의 하필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스나 블로비치. 22살의 유고슬라비아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승무원이 된 이유는 소박했습니다. 비틀스를 좋아했고 런던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쯤은 런던에 갈 수 있겠지. 그 가벼운 마음 하나로 그녀는 제복을 입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그렇게까지 무서운 곳이라는 걸 미처 배우기 전의 나이였지요. 그런데 그녀는 사실 그 비행기에 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항공사에 이름이 똑같은 또 다른 베스나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에 배정된 사람은 원래 그쪽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두 사람의 이름을 헷갈린 것입니다. 명단의 글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한 사람은 그 비행기에 올랐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비행기를 면했습니다. 어느 쪽이 행운이고 어느 쪽이 불운이었는지는 지금도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같은 이름 때문에 생긴 사소한 착오 하나가 그녀를 그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정작 본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처음이라 코펜하겐에서 무얼 살까 하는 생각에 들떠 있었으니까요. 운명이 그녀의 이름을 잘못 불렀던 그 순간 그녀는 그게 운명인 줄도 몰랐습니다. 1972년 1월 26일 스톡홀름을 떠나 베오그라드로 향하던 비행기가 코펜하겐을 거쳐 다시 하늘로 올랐습니다. 베스나를 비롯한 승무원들이 코펜하겐에서 막 올라탄 참이었습니다. 여느 비행과 다를 것 하나 없는 겨울 오후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가 오갔고 창밖으로는 두꺼운 겨울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이 마지막 비행이 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1분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작은 마을 상공에서 화물칸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훗날 조사관들은 그것이 화물칸에 실린 폭탄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누가 그 폭탄을 거기 두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손이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실었는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비행기는 세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에서 10km 위 그 까마득한 높이에서요. 탑승자 28명 가운데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종사도 동료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그날 그 하늘이 소리도 없이 그냥 열려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작별 인사를 건넬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부서진 기체의 한 조각 안에 베스나가 있었습니다. 식사 카트에 몸이 끼인 채였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그 조각이 그녀를 품은 채 10km를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 몇 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 자신조차도요. 10km 아래의 땅이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가까워지던 그 시간을 이 세상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잔해가 떨어진 곳은 눈이 두껍게 쌓인 숲이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눈과 나무들이 삶과 죽음을 가른 그 작은 차이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딱딱한 땅도 차가운 물도 아니었습니다. 가파르게 기울어진 눈비탈과 빽빽한 나무들, 그 우연한 각도와 부드러움이 떨어지는 충격을 조금씩 나누어 받아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다른 자리에 떨어졌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브루노 홍케라는 마을 사람이 눈 속에서 희미한 신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쟁 때 위생병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찢긴 기체 밖으로 두 다리가 삐져나와 있었고 제복은 붉게 젖어 있었으며 충격에 신발은 어디론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 눈밭에서 그녀를 놓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오래전 전쟁터에서 사람을 살려본 그 손이 이번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한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그 신음을 듣지 못했다면 단 하나뿐인 생존자조차 그 차가운 눈밭에서 조용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는 데에도 이렇게 운이 필요했습니다. 두개골이 깨졌고 척추가 부러졌고 다리와 골반이 부러졌습니다. 허리 아래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졌는데도 심장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박동 하나가 28명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여러 달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어난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비행기에 올라 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곧장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기가 왜 그곳에 누워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은 산산이 부서져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아무 사고도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모든 것 폭발도 추락도 10km의 낙하도 그저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 기억을 지워버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기억은 평생 안고 살아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끔 주인 몰래 그 무거운 짐을 조용히 내려놓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추락은 정작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그녀의 추락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추락을 온몸으로 직접 겪은 그녀만 빼고요. 그날은 그녀의 몸에는 또렷이 새겨졌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다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늘에서 10km를 떨어졌던 그 다리로 그녀는 한 걸음씩 다시 땅을 디뎠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그래도 끝내 자기 두 발로 걸었습니다. 고국에서 그녀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대통령이 그녀를 치하했으며 그녀를 기리는 노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22살의 평범한 승무원이 하룻밤 사이에 온 나라가 아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무엇 때문에 영웅이 되었는지조차 또렷이 떠올리지 못하는 채로요. 운명에는 묘한 유머가 있습니다. 그녀는 비틀스가 좋아서 승무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기네스북이 그녀에게 낙하산 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기록을 안기던 날, 그 상을 그녀의 손에 직접 쥐어준 사람은 폴 맥카트니였습니다. 비틀스가 그녀를 하늘로 이끌었고 또 다른 비틀스가 그녀를 다시 땅 위에서 맞아준 셈입니다. 좋아하던 노래를 따라 하늘로 올라간 소녀가 그 하늘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아 끝내 그 노래의 주인 앞에 마주 선 것입니다. 운명이 이렇게까지 공들여 농담을 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녀를 하늘로 올려보낸 것도 한 번의 우연이었고 떨어지는 그녀를 받아준 것도 또 한 번의 우연이었습니다.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비행기는 훨씬 낮은 곳에 있었고 10km라는 기록은 부풀려진 이야기라는 주장이었지요. 하지만 세 나라의 전문가들이 블랙박스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 그 높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때 의심받던 그 숫자는 그렇게 다시 사실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기록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정작 베스나 본인은 그 논쟁 앞에서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니 맞다고도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 기억이 없는 덕분에 그녀는 비행기를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고의 생존자들이 평생 시달리곤 하는 그 공포가 그녀에게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이 그 빈자리에 뜻밖의 평온을 남겨둔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고가 남긴 통증을 안고서도 오래오래 평범한 한 사람으로 나이 들어갔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여자. 그 사소한 사고 하나가 그녀를 타서는 안 될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일 뻔한 바로 그 사고가 그녀를 영원히 하늘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27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 홀로 남는다는 것은 어쩌면 더 없는 행운이자 동시에 평생 내려놓기 어려운 짐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 기록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만은 끝내 안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그 하루를 세상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녀 자신만은 끝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은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 기억은 오히려 세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 반대인데 말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잊고 싶은 하루 하나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잊기 어려운 하루를 처음부터 가지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날 그 하늘이 그녀에게 베푼 단 하나의 자비였는지도 모릅니다. 목숨은 돌려주되 떨어진 그 기억만은 끝끝내 돌려주지 않은 것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진 화산 폭발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덕분에 살아남은 어떤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으시도록 구독으로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 역사 속 기이한 실화 9화. 도시가 가둔 단 한 사람. 어느 도시에 3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3만 명이 채 1분도 되지 않아 거의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안전했던 곳은 다름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했던 사람은 바로 전날 밤 그 감옥 독방에 갇힌 한 죄수였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낮은 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던 날, 그 도시가 가장 천대하던 단 한 사람만이 끝내 살아남은 이야기. 도시의 이름은 생피에르. 카리브해의 작은 섬 마르티니크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카리브의 파리라고 불렀습니다. 극장이 있었고 활기찬 거리가 있었고 3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바로 등 뒤에 펠레산이라는 화산을 둔 채로요. 포도주가 흐르고 밤이면 극장에 불이 켜지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산을 늘 거기 있는 풍경쯤으로만 여겼습니다. 위험이 아니라 도시를 굽어보는 든든한 배경이라고요. 그 도시에 리드제 실바리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부두에서 막리를 하던 사람으로 술을 좋아했고 곧잘 싸움에 휘말렸으며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오래 아쉬워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가끔 하필 그런 사람을 골라 가장 기이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1902년 5월 7일 밤 그는 또 한 번 술에 취해 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그를 독방에 쳐넣었습니다. 두꺼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절반쯤 땅에 묻힌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문에 난 좁은 살창 하나가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창은 공교롭게도 화산의 반대편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겹치고 또 겹쳤습니다. 하필 그날 밤 잡혀 들어갔고 하필 그 방에 갇혔고 하필 그 방에 단 하나뿐인 구멍이 산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외지고 가장 두껍게 닫힌 방. 경찰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방금 그의 목숨을 구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쁜 사람이라 여기며 잠들었을 겁니다. 차가운 돌바닥과 좁은 살창, 술이 덜 깬 머리. 그 방이 이튿날 아침 자신을 살려낼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펠레산은 한 주가 넘도록 이상했습니다. 수증기를 뿜고 재를 날리고 이따금 땅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화산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폭발 사흘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 산으로 소풍을 갈 계획을 세웠을 정도였으니까요. 거리에 잿가루가 쌓이고 짐승들이 이상하게 굴어도 사람들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쯤으로 여겼습니다. 산이 보내는 그 신호들을 아무도 읽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위험이 커지자 시골 사람들이 오히려 안전을 찾아 생피에르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 안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마침 선거를 앞두고 있던 당국은 별일 아니니 동요하지 말라고 거듭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신문은 산이 곧 잠잠해질 거라 적었고 떠나려는 이들에게는 괜한 겁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조차 그 말을 믿고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도시는 사람으로 더욱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떠나야 할 바로 그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은 그 도시 안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여겨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던 그 감옥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자리였고요. 1902년 5월 8일 아침 8시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펠레산의 옆구리가 찢어지듯 열리며 시커먼 구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0도가 넘는 뜨거운 가스와 재가 뒤섞인 구름이 태풍보다도 빠르게 산비탈을 타고 도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흐르는 용암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불의 바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덮어버리는 천도의 숨결이었지요. 도망칠 곳도 미리 울린 경고도 단 몇 초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공기를 단 한 번 들이쉬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생피에르의 3만 명은 거의 전부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리브의 파리라 불리던 도시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시끄럽던 도시가 단 몇 분 만에 완전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들마저 대부분 불타 가라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산만의 삶으로 들끓던 자리에 이제 잿빛 침묵만 남았습니다. 도시 하나가 거대한 잿빛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실바리스는 감방에서 아침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 그 아침만큼은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던 셈입니다. 갑자기 방 안이 한낮인데도 캄캄해졌습니다. 바깥의 모든 빛이 한꺼번에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살창으로 살을 태우는 뜨거운 공기와 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과 팔, 다리와 등이 깊이 데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 외쳤지만 그 외침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잠깐이었고 두꺼운 돌벽은 끝까지 버텨주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숨을 최대한 적게 천천히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길이 끝내 그의 폐속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적셔 그 좁은 살창 틈을 틀어막았습니다. 마실 물이라곤 한 모금이 전부였지만 그는 그 마지막 물로 천을 적셔 불과 자기 사이에 마지막 벽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기다렸습니다. 자칫하면 그대로 무덤이 되었을 그 방에서 사흘을요. 그 사흘 동안 그는 자기 밖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깥이 너무도 조용하다는 것만 느꼈을 뿐입니다. 한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린 그 정적을 그는 두꺼운 돌벽 너머로 홀로 듣고 있었던 셈입니다. 폐허를 뒤지던 구조대가 무너진 감옥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잿더미를 파헤쳐 그를 끌어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도시 변두리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한둘 더 있었다고는 전해집니다. 하지만 불길이 한복판을 통째로 휩쓴 그 도심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사실상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잿더미를 헤치고 나온 그 앞에는 폐허가 된 고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그를 죄인으로 가두었지만 이제 그를 가둘 도시 자체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도 일터도 알던 얼굴도 모두 잃은 빈손이었습니다. 그가 알던 세상 전부가 단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를 알던 사람도 그를 미워하던 사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지난 삶을 증언해줄 사람조차 이제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둠스데이를 살아남은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 시절 세상에서 가장 큰 서커스단인 바너맨베일리에 들어갔습니다. 고향에서는 이름조차 또렷이 불리지 않던 막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를 한번 보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돈을 내고 그를 살린 그 감방을 똑같이 재현해 놓은 무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는 동안 한 죄수만이 살아남은 이야기를 그의 입으로 직접 듣기 위해서요. 그는 둠스데이를 살아남은 남자로 불리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갈리던 그 시절, 그 거대한 서커스의 주연이 된 최초의 흑인이기도 했습니다. 백인의 무대에 흑인이 주연으로 서는 일이 좀처럼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재난이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선을 뛰어넘게 만든 것입니다. 생피에르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온 세상이 돈을 내고 보러 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때 그를 가둔 것은 그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먹여 살린 것은 그 죄가 그를 가둬둔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를 가둔 벽이 그의 목숨을 구했고 그 목숨이 다시 그의 평생 밥벌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작은 돌방 하나를 중심으로 통째로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도시는 이 남자를 모두에게서 떼어놓기로 했습니다. 가장 두껍고 가장 외진 방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를 세상으로부터 가두려고 쌓아 올린 그 벽이 세상의 모든 불길로부터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지켜냈습니다. 세상이 그를 밀어내려고 쌓은 그 두께가 끝내 그를 살린 두께였습니다. 그를 살린 그 감방은 지금도 폐허 속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 작고 두꺼운 돌방 앞에 서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던 그 아침을 떠올립니다. 도시는 끝내 옛 영광을 되찾지 못했고 지금도 그곳에는 겨우 몇천 명이 살 뿐입니다. 한때 카리브의 파리라 불리던 그 도시는 이제 지도 위에 작은 이름 하나로만 남았습니다. 도시가 내다버린 단 한 사람이 끝내 그 도시를 기억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어쩌면 온 세계를 구하고도 정작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어떤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으시도록 구독으로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